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심히 막 지방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지방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에 하는 메시지는 김민지 기자 딱 유심히 들어보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건데요. 먼저 조선중앙TV의 목소리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금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봉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지만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웅집된 산간문화 도시를 보란도시를 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7일 날 원산을 방문해서는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적대 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랬었죠? 어제는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 그리고 압살 책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북한을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대북 제재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겁니다. 부원장님.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원산 갈마 관광지구 그리고 최근에는 백두산이 자리한 삼지연 지구 여기를 찾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북 제재 풀어라. 왜 굉장히 전략과 이게 있어 보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9월 구구절이라고 하는 그 정권 수립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이 성과가 없는 거를 어떤 책임자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질 사람이 바로 제재와 압살 책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미국과 그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제재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9월 9일이 돼도 결국 나아진 게 어디 있어? 4.27 선언도 하고 6.12 했는데 하나도 낮은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봐라. 제재와 압살 책동 때문이다. 그렇게 돌리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대내적인 목적은 대외적인 목적은 미국에다 대고 계속 제재와 압박을 하면 우리한테 변화를 바라지 말라. 이런 대내적인 대외적인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더군요. 근데 북한이 최근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종전선언이라고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죠. 종전선언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했다는데 이거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대북 제재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신문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주목할 만한 점 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지 어려울 게 없다는 뉘앙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갑자기 종전선언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왜 이걸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했을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뭘까? 궁금했거든요, 부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한 장짜리 정치적 선언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평화협정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냐. 우리한테 무슨 비핵화를 요구하고 이러냐. 이런 메시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이 종이장이거든요. 자, 전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잖아. 많은 분들이 그걸 무슨 큰 문제인데 못 해주느냐 이러는데 종전선언을 북한이 계속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걸음이고 시작이라는 거죠. 이 말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결국은 미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고 종전도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철수시키시오. 그리고 한미동맹, 구사동맹이 왜 있느냐. 우리하고 당신하고 잘 지내고 이런 논리적인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면 종전선언 하겠다. 그런데 적어도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들을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해주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말만 들으면 종이장 한 장에 뭐 두 발이 사인하면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미국을 압박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과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핵화 협상 지금 이제 9월, 지금 8월 말이죠. 8월, 9월이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변수는 저 이웃나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누굴 만났냐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잖아요. 그랬죠. 그런 그 지난 5월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체류기간 성심성의를 다하여 각별히 관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 어린 공연을 들려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정을 표하시고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앞으로 쭉 펼쳐집니다. 곧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요. 또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을 갔는데 그 중간에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게 북중 밀월을 또 과시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게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 이거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3개월 미만에 김정은이 3번을 베이징과 대련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는 상호성입니다. 네. 한 번도 아직 시진핑 주석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는데 여기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9월 9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 수립일 70주년이라는 게 작은 주년이 아니거든요. 70주년인데 거기다 군사 퍼레이드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앉아서 주석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나가는 걸 그런 그림을 보면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또 속으로 화가 나가 있습니까? 자극을 받죠. 그래서 9월 9일이 아니라 9월 9일 전에 북한이 9월 5일까지 중국 관광객들 북한 방문을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방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우리가 우려를 하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카드죠. 왜냐하면 북한을 끌어안으면 자 미국에다 대고 당신네가 자꾸 우리한테 무역 가지고 압박을 넣으면 우리 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협조 안 해줄 메시지도 수도 있어. 협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고 우리는 든든한 우군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한 것처럼 날강도적인 요구를 계속 하면 우리 그런 요구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비핵화에서는 걸음이 더뎌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들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결속을 해서 뭐 지금 북한에서 물가가 계속 낮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쌀값과 기름값이 다 안정되고 있고 이거 지금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재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아니 내가 뭐 중국하고 막 잘만 지내면 아쉬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미국의 말 그대로 다운표안에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가 왜 받아들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행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금강산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강산으로 상봉단이 떠났는데요. 이 상봉단에는 고령의 대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설렘을 담은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죠. 어떤 가족 어떤 분 만나시는 거예요? 며느리. 며느리요? 네. 다 죽고 없어. 아, 그래요? 며느리 가져다 줄 선물은 어떤 거예요? 몰라, 많아. 그래서 지금 입을 거, 겨울에 입을 거, 신발만 30개고, 그 손자가 둘, 손녀가 둘, 그거 다 2불씩 샀어. 내 동생 작년 9월 달에 사망이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만날 수 있었을 건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앞서 인터뷰에 나온 백성규 할아버지는 101살 최고령의 할아버지고요. 101살. 또 김종삼 씨, 79살 김종삼 씨 사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래 개성공단에서 한번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때 같이 일했던 인부가 이번에 만나게 될 이산 가족 중에 조카가 있는데 이름과 나이도 좀 비슷해서 혹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닐까 이렇게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만나봐야 알 수 있겠죠.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서 이제 1차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원장님, 이산 상봉 행사 오랜만입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시죠?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한 3년 만에 지금 하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직계가족 상봉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부인이 남편을 만나고 이런 직계가족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삼촌, 사촌 이게 감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얼굴도 한 번 못 본 조카를 보는데 무슨 감동이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 첫째고 둘째는 상봉 기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11시간밖에 안 돼요. 2박 3일 동안 11시간밖에 안 돼요? 11시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좀 같이 자면서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1시간 그것도 또 따로따로 자게 한다니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좀 정부가 고려해서 그런 것들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